중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 값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자극을 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왜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많이 좀 폭등을 하고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물류 대란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중국이 뭐 석탄 규제하고 호주로부터 그죠? 호주 그러니까, 때리기 하다가 전력난도 요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에 한 4년 있었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뭐 도시 전체 선양 같은 도시가 갑자기 불이 다 뭐 꺼졌다 이런 경우 본 적 없거든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너무 이제 홧김에 호주산 뭐 석탄 수입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컨트롤러블한지 이게 컨트롤한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지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전력난이랑 이런 걸 해소를 하려면 당장 베이징 뭐 동계올림픽 이런 걸 앞두고도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려다가 지금 일단 석탄 수입해서 전력난부터 해결하고 보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시진핑 주석이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지만 이게 임계치를 넘어서도록은 하지는 않겠죠. 경제가 망가지고. 우리는 경제가 망가질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렇게 경제가 망가지도록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이고요. PPI를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도 엄청 연관이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중국의 PPI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언제였냐면요. 방금 2009년, 10년, 11년까지는 여러 가지 상품 가격이 다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부터 롯데케미칼까지 주가가 완전히 날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차화정 장세가 있었던 거였죠. 그 당시에. 그렇지만 정확하게 2012년부터 중국의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12년부터 13, 14, 15, 16까지 거의 60개월 가까이를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조선주 박살나고요. 우리나라 화학, 철강 전부 박살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산업재 소재가 죽음의 시기였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제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로 중국의 PPI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PPI가 오히려 치솟는 거는 2010년, 11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일시적으로 쇼크가 있었던 그리스 사태 때문에 지금 그리스 사태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한번 확 밀렸다. 그게 헝다 그룹의 문제랑 그리스 사태랑 그리고 물가 폭등이랑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폭등. 거의 똑같아요. 그 2010년도에 물가 상승 때문에 또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미쳤다 했잖아요.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면 미국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들의 노동자들이 물가 폭등 때문에 임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폭동이 일어나요. 그 폭동이 일어났던 게 2011년 1Q에 메나 지역에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라고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집트의 왕권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게 2011년 초였거든요. 그래서 PPI 상승은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산업재 소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2005년, 6년, 7년도에 유가가 140불대까지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주가가 엄청 좋았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그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윗단에 있는 탑라인이라고 하죠. 매출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롯데케미칼이 뭐 최고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PPI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여지가 더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아까 헝다그룹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3위 부동산 업체 화양리엔이라고 여기도 지금 이자를 지급 못했다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2위, 3위 업체가 다 지금 이런 부도 위기에 처한 건데 리먼 사태와는 달리 요거는 중국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다, 아니다,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를 이제 겪었었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중국의 정치 상황을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해보면 시진핑은 내년에 또 3년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그룹을 죽이면서 경제가 망가지며 중국의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고 시진핑 정부가 애써 98년 우리나라 IMF 같은 상황, 미국의 리만 사태, 미국의 집값이 무너지면서 리만 사태가 하면서 조지 W 부시가 아주 쓸쓸하게 퇴임을 했죠. 우리나라 IMF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죠? 시진핑은 그걸 모를까? 당연히 알겠죠. 지금 시진핑의 왜 이렇게 제2등, 3등 부동산 업체들을 괴롭힐까? 그거는 제3년임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적수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재임했었던 후진타오, 그 전에 있었던 짱저민, 방택민. 그 10년을 하시는 동안에 후진타오 체제 2003년부터 2012년, 그 전에 짱저민 시절, 전부 다 부동산 부자들이 탄생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혁신기업이, 그때 당시에 뭐 중국의 혁신기업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부동산 부자. 우리나라도 똑같았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IMF 오기 전에 부동산 재벌들 많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가장 이렇게 위협이 될 만한 후진타오 세력과 장저민 세력의 돈줄을 막고 그쪽 세력들에 대한 힘 빼기. 좀 그런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미국 사태도 그 은행 시스템이 이제 문제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하셨고,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은행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특별하게 뭐 위기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리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집값이 빠졌다라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집값이 올라가게 된 미국의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에 은행들이 장난질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서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엄청난 거품을 야기했고요. 뭐 빅쇼트 영화에도 보면 집을 살 수 없는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뭐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집을 파는 정도로. 뭐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강아지 이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품이 가수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거기다가 이제 월가의 탐욕스러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장난질. 그게 이제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통제 불가능이었었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그런 장난질과 엄청난 거품 뭐 이런 게 있었나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리만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그런 리스크라기보다는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진핑 정부의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나오듯이 뭐 질서 있는 파산 뭐 이렇게 되겠네요. 질서 있는 파산. 그리고 요즘에 또 약간 화두가 되는 게 그 친환경 정책을 너무 이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실제로 좀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는 좀 억울하지만 그 산업혁명을 먼저 했던 영국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영국 런던의 스모그 때문에 수많은 런던 시민들이 죽었었죠. 그 교과서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런던 스모그, 뭐 LA 스모그 해가지고. 그렇죠. 네. 걔네들 다 겪으면서 그런 와중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금의 자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엄청난 금융 자본을 축적시켰는데 지금 이머징 국가에서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덤탱이를 씌우는 거잖아요. 너네들 이 정도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내 하면서 덤탱이 씌우는 거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골목에서 참 일을 해보려고 나도 장사해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자 하고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동네 건달들이 와가지고 너네 탄소 배출권 세금 내. 너네 음식물 쓰레기 세금 내 하면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2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이제 뭐 세금을 뜯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걔네들이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뭐 어차피 글로벌 스탠다드는 걔네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런 걸 왜 할까 보면 미국에도 뭐 다우라든지 듀퐁이라든지 뭐 유럽에도 보면 바스프라는 거대한 화학 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런 거 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금력이 안 되는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여러 가지 코스트를 감안을 하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경쟁자를 죽이는 돈 없는 이머징 국가의 경쟁자를 죽이는 정책이라는 또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포스코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런 글로벌하게 탑티어에 있는 회사들에게는 당장은 코스트로 작용하지만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마치 과거에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서 한 27개의 반도체 회사들이 없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지금처럼 커졌듯이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이제 좀 뭐 글로벌 판세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는 안 할 수는 없고 그 현금 비중을 좀 높여서 좀 상황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그 주가가 빠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빠지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여기서라도 내가 현금을 마련해야지. 그거는 내 공포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고 싶을 때 주식을 팔면서 하는 핑계예요. 그 핑계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마이너스 35%의 주식 팔잖아요. 팔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판대요. 아니 마이너스 35% 손실이 났는데 무슨 리스크 관리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량 주식을 아까 부동산을 하는 부자들은 여기서 산다 했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여기서 팔고 싶은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돈이 더 많았을까? 그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부자 마인드냐 아니냐 그 차이거든요. 그 부자 마인드와 가난한 마인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왜 이렇게 과열됐을 때 주식을 못 팔고 왜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 주식을 못 사느냐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가난한 마음이 그런 거 뭡니까?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이에요.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우량한 기업들을 마이너스 30% 이상에서 사모으는 분들은 어차피 이 가격에서 아까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뭐 9만 원대에서도 뭐 배당 수익률 얘기하면서 사라는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마이너스 15% 20%
배당보다도 훨씬 2배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지금 7만 5천 원 미만에서 밑으로 뭐 6만 5천 원까지 뭐 좀 많이 가정을 해가지고 빠진다고 해도 밑으로 한 13% 이제 손실 리스크가 있는데 예. 3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3년 동안에 다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12만 원 간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12만 원은 됐고 12만 원은 모르겠고 9만 원, 10만 원만 가도 여기서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예요? 예. 10만 원 간다고 하면 딱 33% 정도 수익 나죠. 네, 그런 마인드로 지금 부자들은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배당도 받고 주가도 30% 이상 오를 거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우량주를 가지고 있다면 예. 그냥 버티시면 되고요. 헝다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버티시면 되고 훨씬 심한 리만 사태 터지고도 바로 1년 안에 다 회복했잖아요. 예. 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아까 시장을 이기는 전략. 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우량주 매매는 빠지면 더 사고 예.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예. 그게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매매를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리스크는 어느 정도 여기서 빠지는 데서 손절을 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여기가 바닥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보는 저의 관점은 올해는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3,15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300포인트. 밑으로 많이 빠지면 2,850이고 예. 위로 많이 올라가면 예. 3,450이라는 예. 거죠. 예. 이번에 3,300 살짝 넘었다가 다시 예. 빠진 거잖아요. 지난 3월 달에도 2,920 갔다가 또 3,300 갔잖아요. 예. 지금 이제 3,000이 깨졌어요. 그러면 아니 3,000이 깨졌는데 2,850이면 5%예요. 예. 아니 5% 얼마든지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시장을 조금 쉬는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주말에 이것저것 이래 보다 보니까 음악을 배우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쉼표도 음악이다.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옛날에 피아노 배울 때 예. 예,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쉼표도 음악이다. 그거 잘 쉬어야 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제가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예. 저도 노래를 못하지는 않거든요. 예. 님이 오시는가라는 가곡 아시죠? 예, 알죠. 예. 네. 그 뭐 물망초 뭐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제 받아보면 님이 오시는가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제가 님이 하고 딱 쉬어야 되는데 님이 오시는가 하면서 예. 만점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 쉼표의 의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 음악에서 이 쉼표의 의미는 뭔가. 요 쉼표에서 딱 씌워져야지 오시는가가 훨씬 더 이렇게 또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도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계륵장에 예. 자꾸 용 써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2-3달 그냥 쉬다 오시면 돼요. 예. 쉬다 오시면 훨씬 더 나중에 멘탈도 예. 좀 더 있으실 거고 아유 안 보길 잘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예.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마음으로 잠시 좀 주식을 내려놓고 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글로벌 경제 상황, 뭐 증시 상황, 그다음에 뭐 공급망,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신 잘 쉬어야 된다. 이게 좀 기억에 남고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장세도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역시 동학개미의 선생님답게 굉장히 좀 쉽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박세익 전문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50만 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